당신, 우리 집 재산 얼마 남았어? 새벽 4시, 침대 모서리에 앉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2만 원. 30년을 함께 모아온 돈이 단 32만 원. 어제까지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20년을 버틸 수 있는 돈. 두 사람이 손잡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며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돈. 그런데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난 2년간 천천히, 조용히 아내 몰래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정호, 63세. 그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두 글자가 32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자, 이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요? 1993년 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신혼집. 28살 김정호는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사원이었습니다. 월급 65만 원. 당시로서는 괜찮은 수입이었죠. 그의 아내 이연숙, 26살은 구청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으로 월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한 달에 113만 원을 벌었고 그중 87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신혼부부치고는 굉장히 높은 저축률이었죠. 여보, 우리 10년 안에 아파트 사자. 현숙은 결혼 첫날부터 가계부를 샀습니다. 두꺼운 양장본 가계부. 표지에는 우리의 미래라고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커피값 500원만 아껴도 한 달에 1만 5천 원이야. 1년이면 18만 원이고 10년이면 180만 원이야. 현숙은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숫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일가족이 빈털터리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숙이 중학교 2학년 때였죠. 하루아침에 강남 아파트에서 관악구 반지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기억이 현숙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절대로 빚은 안 돼. 절대로. 현숙의 인생 철칙이었습니다. 반면 정호는 숫자에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을 통장에 넣고 아내가 알아서 관리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돈 관리 못해. 그래, 내가 할게. 당신은 열심히 일만 해.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 첫째 딸 수진이 태어났습니다. 현숙은 육아휴직 대신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괜찮아. 아이 키우면서도 저축할 수 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현숙은 아이 분유값도 아끼기 위해 모유 수유를 고집했고 육아용품은 중고로만 샀습니다. 가계부에는 매일 지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분유 대신 미역국 재료비 8,500원. 1995년 4월 22일 중고 유모차 구입 3만 5천 원.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정호의 회사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생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를 회사가 쉽게 자를 수 없었죠. 여보, 다행이야. 당신 회사는 괜찮네. 응.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그 시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정호의 대학 동기 중 셋은 실직했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정호는 현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자. 그래, 우리는 성실하게만 살면 돼. 2003년 둘째 아들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정호는 이미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월급은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전업주부였지만 부업으로 집에서 재봉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이 돈으로 애들 학원비 대고도 남네. 통장 잔고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05년 드디어 목표했던 아파트를 샀습니다. 노원구 32평.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우리가 해냈어, 여보. 그날 밤 두 사람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정호는 생전 처음으로 소주를 석 잔이나 마셨고 현숙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열심히 벌어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알뜰하게 모아줘서지. 서로를 칭찬하는 부부. 그게 이들의 관계였습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호는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연봉 5천만 원대. 아이들은 각각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됐습니다. 현숙의 하루는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 아침 식사 준비. 6시 30분 가족 식사. 7시 10분 정호 출근. 7시 40분 아이들 등교. 그리고 오전에는 집안일, 오후에는 재봉일. 저녁 6시 30분이면 다시 저녁 식사 준비. 밤 11시 하루를 정리하며 가계부 작성. 오늘 지출 8만 3천 원. 예산 대비 1만 2천 원 초과. 내일은 더 절약하자.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썼습니다. 현숙에게 가계부는 일기이자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반면 정호의 하루도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회식은 한 달에 2번. 술은 거의 안 마십니다. 취미는 사실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TV 보거나 아이들과 가끔 영화관에 가는 게 전부였죠. 여보, 당신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가끔 현숙이 물었습니다.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정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자고, 또 회사 가고. 이게 다인가?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의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18년 딸 수진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등록금 부담이 적은 학교를 선택한 것도 현숙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립대 가면 1년에 800만 원인데 국립대는 400만 원이면 돼. 4년이면 1,600만 원 절약이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호의 회사는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됐지만 제조업이다 보니 생산직은 여전히 출근해야 했습니다. 정호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공장을 돌았습니다. 조심해, 여보. 요즘 위험하잖아. 괜찮아. 나 원래 건강해. 그 시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만 있었고 현숙의 재봉 일거리도 줄었습니다. 가게 수입이 조금 감소했지만 그래도 저축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통장에 1억은 넘게 있으니까. 현숙은 안심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돈. 그것이 그녀에게는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마법의 숫자였습니다. 2023년 2월
정호는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그동안 모은 돈과 합치니 통장 잔고는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걱정 없겠다. 현숙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계산해보니 월 100만 원씩 쓴다 해도 20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그날 저녁 현숙은 특별히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호는 그 국을 먹으며 울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퇴직 후 한개월 2023년 3월. 정호는 퇴직 후 처음으로 평일 낮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회사 안 가도 되는구나.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재봉일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정호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평일 낮거리는 너무 한산했습니다. 다들 일하러 간 시간이구나. 문득 자신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답답하면 복지관이라도 가봐. 거기 어르신들 많이 모인대. 어르신? 나 아직 젊은데. 정호는 60세를 어르신으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정호는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생산관리 전문가. 분명 어딘가에서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40대 중반까지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연령이 요즘은 젊은 인력 위주로 뽑고 있어서요. 10군데 넣으면 10군데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력서조차 제대로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고?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야. 정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냥 쉬어도 돼. 우리 돈 있잖아. 현숙은 위로했지만 정호에게는 그 말이 더 상처가 됐습니다. 아내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가 되는 건가? 5월 어느 토요일 정호는 대학 동창회에 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정호야. 오랜만이다. 너 퇴직했다며? 나도 작년에 했어.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점점 정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했는데 대박 났어. 한 달에 순이익이 500만 원씩 나와. 나는 주식 투자로 1억을 3억으로 불렸어. 요즘 시장 괜찮더라고. 나는 아들이 의사인데 작년에 병원 개업했어. 나도 좀 거들어주고 있어. 모두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너는 뭐해? 아, 나는 그냥 쉬고 있어. 쉬기만 해?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러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뭐라도 해야지.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만 뒤처진 건가?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6월 정호는 스마트폰으로 노후 재테크, 퇴직금 투자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온통 성공 스토리가 넘쳤습니다. 50대 퇴직 후 부동산 투자로 10억 만들기. 주식 투자 3개월 만에 수익률 300%. 소액으로 시작하는 코인 투자. 나도 할 수 있다. 정호는 밤마다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현숙이 잠든 후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나도 할 수 있을까? 7월 정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소모임 하나 만들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 그래, 좋네. 나가서 친구들 만나. 현숙은 순수하게 좋아했습니다. 정호가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모임은 현숙이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재테크 스터디 모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중 몇 명이 만든 모임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연구하는 모임. 우리 나이에 은행 이자로 먹고 살 수 있나? 최소한 연 10% 수익은 내야 해. 부동산은 이제 끝났어. 주식이랑 코인을 적절히 섞어야 해. 정보가 돈이야.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 올라가자. 정호는 그 모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투자라는 단어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8월 정호는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넣을까? 고민 끝에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현숙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용돈 수준이니까. 잃어도 괜찮아. 친구들이 추천한 종목을 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당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500만 원이 580만 원이 됐습니다. 80만 원을 벌었어. 정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보너스로도 한 번에 8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투자구나. 2주 후 580만 원은 720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 44%.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 정호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10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 거 아니야? 9월 정호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숙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네? 응,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들이 투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 숨겼을 뿐. 10월 중순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국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정호의 계좌는 하루 만에 15% 빠졌습니다. 왜 이러지? 당황했지만 친구들은 차분했습니다. 원래 주식은 이런 거야. 잠깐 조정받는 거니까 버텨. 지금 팔면 손해야. 다시 오를 거야. 정호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내렸습니다. 1720만 원이었던 계좌는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520만 원 손실. 이게 뭐야?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휴대폰으로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왜 잠을 안 자? 화장실. 현숙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11월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나는 손절하고 코인으로 갈아탔어. 주식은 당분간 힘들 것 같아. 코인? 응,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 한 달에 100% 수익도 가능해.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코인은 너무 위험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실을 복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왕 하는 거 크게 벌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성공했잖아. 나만 못할 리 없어. 11월 말 정호는 주식을 팔고 코인 거래소에 돈을 넣었습니다. 1200만 원 전부. 그리고 12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0만 원이 28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600만 원 수익. 미쳤다. 진짜 미쳤어. 정호는 인생 처음으로 이런 쾌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월급쟁이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1억을 만들자. 아니, 2억을. 코인 투자 수익으로 얻은 2,800만 원. 그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내가 돈 좀 쓸 일이 생겼어. 얼마? 뭐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친구들이랑 사업 좀 해보려고.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 친구 중에 유통 경험 있는 놈이 있어서 투자하면 수익 배분받기로 했어. 현숙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하자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신중하게 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알아. 걱정 마. 하지만 쇼핑몰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5천만 원을 전부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2월 시장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알트코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은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네. 진짜 돈이 되네. 정호는 매일 친구들과 통화했습니다. 야,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 있는데 정보 들어왔어. 최소 300% 오른대. 진짜? 나도 넣을게. 빨리 해. 기회는 지금뿐이야. 3월 정호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7천만 원으로는 부족해. 더 큰 돈을 넣어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와. 그는 무서운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 처음에는 3천만 원만 받으려 했습니다. 신용대출로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신용도가 좋으시네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도 괜찮고요. 5천만 원.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현숙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컸습니다. 5천만 원을 넣어서 50% 수익만 내도 2,500만 원이잖아. 그럼 이자 내고도 남아. 5천만 원으로 해주세요. 생애 첫 대출. 60세에 정호는 그 돈을 또 코인에 넣었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 이번 달만 버티면 대박이야. 4월 시장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소식이 터졌습니다. 코인 시장이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정호의 1억 2천만 원은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럴 수가. 4천만 원 손실. 그리고 그중 5천만 원은 빚이었습니다. 진정해. 다시 오를 거야.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그들도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사업은 잘 돼가? 응. 아직 초기라 수익은 별로야.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습니다. 5월 정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손실을 복구하려면 더 큰 투자를 해야 해. 그는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는 10%.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회복하면 끝이야. 그 돈도 코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6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자한 코인 중 하나가 사기 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발진이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호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좀 피곤해서. 7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남은 코인들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남은 건 겨우 3천만 원.
그리고 빚은 8천만 원. 순손실 1억 2천만 원. 이럴 수가. 정호는 처음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낮에는 멍하니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여름 타는 것 같아. 8월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호는 또 다른 금융사에서 빌렸습니다. 이자로 이자를 갚는 지옥의 고리. 9월, 10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8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정호는 매일 대출 광고를 보며 살았습니다. 신용 4등급도 가능, 최대 3천만 원, 즉시 입금, 간편 대출. 그는 이름도 모르는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여보, 나 친구 차용증 써줬는데 이자를 내야 할 것 같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 무슨 차용증을 그렇게 많이 써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서. 내가 거절을 못하네. 현숙은 의심스러웠지만 아직 통장 잔고는 충분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뺐으니 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우리도 써야 할 돈 많아. 알았어. 하지만 정호는 그 50만 원으로도 이자를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정호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한 방에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불법 사금융. 3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담보가 필요하고요. 담보요? 부동산 권리증을 저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정호는 현숙 몰래 집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서 산 그 아파트. 이걸로 2억만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리는 월 2%입니다. 알겠습니다. 월 2%는 연 24%. 불법적으로 높은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기존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이번에는 확실한 거에 투자해야 해. 친구가 귀띔했습니다. 정호야, 내 지인이 펀드 운용하는데 한 달에 10% 수익 보장한대. 원금 손실 없고. 진짜? 응. 나도 1억 넣었어. 벌써 2달째 매달 1천만 원씩 받고 있어. 정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7천만 원을 그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 펀드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운용사는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정호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대부업체, 캐피탈, 제2금융권 모두 독촉 전화였습니다. 김정호 씨 맞으시죠? 이번 달 상환일이 3일 지났습니다. 이자라도 입금해 주셔야죠. 계속 연락 안 받으시면 다른 조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갚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총 빚은 3억 2천만 원. 통장 잔고는 32만 원. 아내 몰래 빼낸 돈 2억, 그리고 대출 1억 2천만 원. 모두 증발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오후 3시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현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응.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까지 1시간 있으니까 쉬어. 피곤해 보이네. 여보. 응? 나 할 말이 있어. 현숙은 정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앉아봐.
천천히 이야기할게. 현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통장 말이야. 응. 지금 얼마 남아있는지 알아? 2억 정도 있을 텐데. 왜?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32만 원. 뭐? 32만 원 남았어.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현숙은 정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농담이지? 미안해. 2억이 어떻게 32만 원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이야기, 코인 이야기, 손실 이야기, 대출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30분 동안 정호가 고백하는 동안 현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3억 2천만 원이야. 정호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5분, 10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숙이 일어났습니다. 통장 줘. 여보, 통장 주라고. 현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ATM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호가 뒤따라갔습니다. 기계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잔액 32만 4,531원.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2만 원. 진짜 32만 원이네. 그제야 현실이 됐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정말로 사라진 것입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30년 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1993년 3월 1일 마이너스 시작. 1995년 수진이 출생 마이너스 병원비 80만 원. 2005년 아파트 계약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 2023년 정호 퇴직금 입금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 한 장 한 장 넘기며 현숙은 울었습니다. 30년. 30년을 이렇게 모았는데 정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나는 뭐였어? 현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뭘 믿고 산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3억이 어떻게 사라져? 대체 뭘 한 거야? 나도 벌고 싶었어. 친구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성공? 투자로? 당신이 언제 투자를 해봤다고? 현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잖아. 그게 당신이었잖아. 왜 갑자기 변한 거야?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월급쟁이로 평생 살다 끝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거 알았어. 당연히 반대하지. 우리 원칙이 뭐였어? 빚은 절대 안 진다. 투기는 안 한다. 그게 우리 약속 아니었어?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몇 번이야? 사업한다고, 친구 차용증 썼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현숙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당신이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현숙은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가 일어나니 현숙은 이미 외출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갑니다. 며칠 생각 좀 할게요. 정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에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주소지 방문할 예정이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현숙이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 오호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채무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의 이자 포함 총 6,200만 원 상환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돈이. 그럼 담보물 처분 절차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물요? 네, 계약하실 때 부동산 담보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정호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서 집을 담보로 빌렸던 것을. 그건 불법 아닙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셨고요. 법적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환 안 되시면 부동산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경매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집은 제 집이. 그럼 돈 마련하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까지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 2아이를 키운 집, 현숙과 함께 늙어갈 집, 그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정호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 아빠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둘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사실은 정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3억 빚이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직장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3천만 원 정도예요. 민준아, 너까지.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현숙이 돌아왔습니다. 4일 만이었습니다. 당신, 나 결정했어. 이혼할래. 정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는 그게 제일 아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돈은 어떻게든 될 수 있어. 일하든 뭘 하든. 근데 신뢰는 안 돼.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못 붙여.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믿고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근데 당신은 나를 속였어. 2년 동안. 나는 이제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한참의 침묵 후 현숙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줄게. 당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여줘. 그리고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러면 생각해 볼게. 정호는 모든 채권자들을 만났습니다.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주실 수 없을까요? 3억을 5년에 나눠?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인데 어떻게 갚을 건데요? 일자리를 구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보증은요? 제 연금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경매로 가면 자기들도 손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1월 10일 정호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월급 220만 원. 제 나이가 63세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성실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호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추가로 100만 원. 한 달 수입 320만 원. 여기서 생활비 80만 원을 빼면 2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채무상환월 500만 원. 민준이가 150만 원을 보태고 수진이도 마음을 돌려 1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10만 원이 부족했지만 현숙이 다시 재봉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할게. 우리 함께 갚자. 정호는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1년 후 2026년 11월 정호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도 계속했습니다. 빚은 2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 500만 원 입금했어. 그래, 고생했어. 현숙은 여전히 정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빚을 갚아가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걸 5년 만에 날렸네.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믿음이 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평생 성실하게만 살게. 그래야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저녁 현숙은 30년 된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계부를 샀습니다. 표지에는 다시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수입 경비원 급여 220만 원, 야간 알바 100만 원, 재봉일 50만 원, 지출 생활비 80만 원, 채무상환 240만 원, 남은 빚 2억 4천만 원. 메모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현숙은 펜을 내려놓고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후회해? 후회. 엄청 해. 매일 후회해. 나도. 근데 말이야. 현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여서 다행이야.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야. 나도야. 당신 아니었으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5시 정호는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겨울 추위에 입김이 새하얗게 나왔습니다. CCTV 모니터를 켜고 아파트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엘리베이터 청소, 주차 관리. 한때는 부장이었던 사람. 한때는 30명의 부하를 둔 사람.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 하지만 정호는 이 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번 돈으로, 내 힘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거.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오전 8시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항상 열심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상환금 입금했어요. 힘내세요. 수진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였구나. 돈이 아니라 가족이. 저녁 6시 퇴근 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까지 5시간 쉬고 다시 새벽 5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64세에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9년 11월 2일 정호는 마지막 상환금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4년 만에 3억 원을 갚았습니다. 여보, 다 갚았어. 진짜? 응. 이제 빚이 없어. 현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채무 잔액 0원. 우리가 해냈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넷이 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 케이크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정호는 68세가 됐고 현숙은 66세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할까? 글쎄, 그냥 조용히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 그게 좋겠다. 현숙은 새로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29년 11월 2일. 빚완납. 통장 잔액 85만 원. 메모 아직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니다. 이제 다시 천천히 우리답게 살아가자. 3억 원의 빚.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욕망이었고 한 가족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 성공이 아니라 성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김정호와 이현숙 부부는 지금도 노원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현숙은 여전히 가계부를 씁니다. 그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노력과 시간이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